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AWS의 주요 보안 서비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의 거의 모든 보안 서비스들을 다룰 예정이라서 조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시기보다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는 거 위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CTO인 워너 보게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은 AWS의 최우선순위이다. 이 말은 AWS가 보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안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마존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보안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은 AWS가 준수하고 있는 전 세계 인증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 항목들입니다. AWS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감사를 통해 항상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인증을 득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이며,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증 항목인 KISMS도 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SMS를 준비해 보셨으면 얼마나 많은 항목들을 준수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AWS는 KISMS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인증을 득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컴플라이언스 인증서들은 AWS 아티팩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AWS 오딧 매니저 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인 감사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런칭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안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인데요. 비단 물리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센터의 보안, 더 나아가 클라우드의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대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안을 어느 정도 선까지 보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정보를 탈취하려는 공격자가 정보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게끔 하고, 반대로 방어하는 우리들은 탈취의 목적이 되는 정보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까지만 보안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드리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적은 공격자는 탈취하려는 마음을 접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당해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면서까지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보안에 대해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이 장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AWS의 보안 서비스들을 설명드릴 것인데요. 모든 서비스들을 다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들을 적용하면 매우 강력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정말 필요한 보안 서비스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안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효율성입니다. 보안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마련이죠. 대표적인 예로 금융권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분리 규정은 보안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생산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보안과 효율성은 트레이드 오프의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충분히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뒤에 말씀드릴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들과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용할 때만 결제를 올려서 방화벽 담당자가 업무 시간 이후에 방화벽을 열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방화벽 담당자가 방화벽을 닫는 식으로 일을 한다면 결코 보안과 효율성은 공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업무가 자동화된다면,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다면 보안과 생산성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한 보안 환경은 어떤 기준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AWS가 가지고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의 기준들입니다. AWS는 이제까지의 많은 경험과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위와 같은 보안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자격증명 기반 구현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로그를 기반으로 추적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OSI 7계층으로 대표되는 각 계층의 보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보안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보안 모범 사례 자동화입니다. 그 다음은 기본 중에 기본인 전송 및 저장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네 번째와 비슷한 원칙인 데이터를 다룰 때 최대한 사람의 손을 덜 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사전에 수립해 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자격증명 기반 구현을 위한 서비스들입니다. 먼저 자격증명 및 액세스 관리와 관련된 AWS 서비스입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는 IAM이 있습니다. IAM은 AWS 보안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IAM으로 통해 서비스 및 사용자의 권한과 역할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은 AWS 아이덴티티 센터, SSO 서비스입니다. 처음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가시는 회사가 아니면 보통 기존 환경의 인사 시스템이나 마이크로소프트 AD 같은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AWS만을 위해 별도로 계정을 생성하여 이중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기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을 통해 관리하시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 SSO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를 AWS 상에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AWS 디렉토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나오긴 했지만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인증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희 아마존 코그니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체 풀을 이용한 인증은 물론 구글 인증, 페이스북 인증 등 제3자 인증을 통한 인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실 때 단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과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나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멀티 어카운트 전략을 많이들 쓰십니다. 그때 여러 계정을 편하게 관리하고 정책 적용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오가니제이션 서비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계정과 AWS 리소스를 안전하고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AWS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 서비스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서비스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AM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IAM이라고 불리우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서비스입니다.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해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제공해드리고 누가, 무엇을, 어떤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를 쓰신다면 거의 무조건 쓰시게 되는 서비스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IAM만 하더라도 깊게 설명드리자면 끝이 없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M은 기본적으로 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어떤 작업까지 허용하게 해줄지 정해놓은 폴리시가 있습니다. 이 폴리시는 유저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유저를 모아놓은 유저 그룹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추상적인 객체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폴리시를 한 번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롤을 유저나 유저 그룹 그리고 AWS 서비스 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롤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롤에 적용되어진 폴리시에 의거하여 권한을 획득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인라인 폴리시라고 하는 폴리시인데요. 인라인 폴리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객체가 아니라 특정 롤, 특정 유저, 특정 유저 그룹에만 적용할 수 있는 1대1 폴리시입니다. 그럼 굳이 왼쪽처럼 만들어서 재사용을 안 하고 오른쪽처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사용자가 실수로 폴리시를 할당하는 일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딱 정해진 사람에게만 부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런 인라인 폴리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어떤 작업까지 허용하게 해줄지 혹은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의한 폴리시가 있고 해당 폴리시를 유저에게 부여하거나 아니면 롤에 부여해서 또 다시 해당 롤을 누군가에게 할당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의 기업들은 이렇게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로 AWS에서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보시면 하얀색이 하나의 계정, 그러니까 하나의 이메일을 통해 생성된 어카운트고요. 그 안에 사람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IAM 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화벽이나 감사 관련 로그 저장,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처럼 공통으로 쓰이는 것들은 하나의 어카운트에 몰아놓고 실제 개발이나 운영하시는 환경도 오른쪽처럼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해 두시면 향후 관리적인 측면이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예시고요. 실제로도 저 안에서 개발계용 계정, 운영계용 계정, 스테이징용 계정 등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은 추적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AWS 서비스들입니다. 추적 가능한 환경을 도와주는 AWS 서비스들입니다. 우선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AWS의 모든 작업은 무조건 AP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AWS 웹사이트를 통하든 SDK를 이용하든 CLI 명령어를 이용하든 모두 API 호출을 통해 통신하므로 그 API 호출만 캐치해내면 AWS 상의 모든 작업을 추적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 상의 모든 API를 캐치해서 로깅합니다. 나중에 이 로그만 분석해보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VPC 플로우 로그입니다. 플로우 로그는 VPC 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캡처해서 로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VPC 단위로 혹은 그 안에 서브넷 단위 아니면 그 안에 EC2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단위로도 로깅이 가능합니다. 와이어샤크랑 비슷하게 로깅이 남게 되는데요. 잠시 뒤에 어떤 형식으로 로깅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와치입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AWS의 대표적인 모니터링 서비스인데요.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및 동작 로그도 취합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했고 무슨 에러가 났는지 등을 볼 수도 있고 메모리는 얼마나 소모했고 CPU 사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매트릭도 취합합니다. 클라우드 와치에 남는 로그를 트리거 삼아 사용자에게 알람을 주거나 람다 등을 연결해서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존 가드듀티입니다. 가드듀티는 완전 관리형 위협 탐지 서비스입니다. 로그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등이 필요 없이 아키텍처 변경이나 성능의 저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해내는데 크게는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해냅니다. 알려진 위협은 코인 채굴이라든지 멀에어 감염 등으로 인한 동작을 탐지해내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이상행동 탐지입니다. 사용자의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잡아내서 알람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아마존 인스펙터입니다. 인스펙터는 에이전트 기반의 취약점 평가 서비스입니다. EC2나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 취약점 탐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AWS 컴피그입니다. 컴피그는 AWS 리소스의 구성 기록 및 평가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리소스가 언제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다 기록하고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기준을 위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다행히도 한국 사용자들을 위해서 KISMS용 규칙 모음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시큐리티 허브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서비스들만 해도 꽤 많죠? 이러한 시큐리티 관련 서비스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안 알림을 통합 관리하고 규정 준수 현황이 어떤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익숙하실 만한 클라우드 와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WS의 모든 작업은 API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API를 모두 캐치해서 저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활성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와치와 다른 점을 꼽자면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를 감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빅브라더처럼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에 반해 클라우드 와치는 모니터링 성격이 강합니다. 매트릭을 수집하고 성능을 측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화면을 보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들을 실제 화면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의 실제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죠. 어떤 작업을 언제 누가 어떤 소스에서 수행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를 눌러보면 아마 제가 이때쯤에 S3 버킷리스트를 봤었던 것 같은데요. 이벤트 레코드는 아래처럼 제이슨 형식으로도 표시되는데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해 보셨거나 심 장비를 운영해 보신 분은 이 정보들만 모아서 잘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는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취합하고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AWS 보안 서비스들에서 이미 이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들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VPC 플로우 로그입니다. 보통 물리 서버에서 패킷을 덤프뜨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 환경에서는 서버에 랜카드를 하나 더 장착하거나 스위치나 라우터에서 포트 미러링을 떠서 패킷을 덤프뜨는데요. AWS에서는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모든 패킷을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VPC 플로우 로그는 인라인 형식처럼 중간에 어딘가를 한 번 더 거쳐서 로그를 남기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당 로그는 S3나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와치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와이어샤크에서 보시는 것과 비슷하죠? 어떤 계정에서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어디서 어디로 몇 번 포트로 접근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와 함께 다양한 보안 서비스의 소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드듀티입니다. 가드듀티는 에이전트리스 방식이므로 에이전트 관리가 필요 없고 성능 저하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로그 기반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탐지가 되진 않고 약간의 시간 지연은 있습니다. 머레어처럼 알려진 위협은 물론 머신러닝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위협, 즉 이상 행동도 탐지해냅니다. 실제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VPC 플로우 로그와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그리고 AWS의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 서비스의 로그를 가져다가 분석합니다. 라우트 53을 안 쓰시면 플로우 로그와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코인 채굴이나 머레어처럼 알려진 위협은 당연히 탐지를 해주고요. 뭔가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하면 그것 또한 캐치해서 알려줍니다. 각 탐지 결과는 하이, 미디엄, 로우로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이 결과들은 또 다시 뒤에 설명드릴 아마존 디텍티브나 시큐리티 허브에서 소스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실제 가드듀티에서 보여주는 위협 탐지 결과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알려진 위협입니다. 무작위로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SSH 브루트포스 공격을 당했었네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시도를 했다고 알람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등급은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노멀러스 비헤이비어라고 이상 행동을 했다고 남아 있네요. 보니까 제가 IAM 관련돼서 테스트를 한다고 롤 스위칭을 하고 삭제하고 하는 등의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다 보니 그것을 잡아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드듀티는 위협 탐지가 되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구성도 가능합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린 위협 탐지가 발견되면 그것을 클라우드 와치로 전송해서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를 트리거 삼아 람다로 해당 위협을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인스펙터입니다. 인스펙터는 취약점 평가 서비스입니다. 인스펙터는 가드듀티와는 다르게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SSM이라고 하는 AWS에서 서버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아마존 시스템즈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EC2를 생성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하시는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EC2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를 대상으로도 취약점을 평가해 줍니다. 취약점의 기준은 크게 4가지 패키지로 기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익숙하실 만한 CVE 기반입니다. CVE는 마이터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CVE 기준으로 취약한 부분을 탐지하는 점검 패키지입니다. 두 번째는 CIS에서 공개하고 있는 보안 규정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패키지입니다. SSH가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ICMP 요청을 무시하게 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AWS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패키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상의 포트가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점검하는 네트워크 리처빌리티가 있습니다. 인스펙터의 실제 화면입니다. 보시면 80 포트나 22 포트 같은 오픈되면 안 되는 포트가 열려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CVE 기반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똑같은 항목인데 크리티컬, 로우로, 하이로 나뉘어져 있죠.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V를 눌러보면 해당 CV에 대한 설명과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스펙터 스코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점수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똑같은 취약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버가 놓여진 환경에 따라 취약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오픈된 환경에 있는 EC2가 둘둘 포트를 열어놨으면 그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인터넷이 모두 막힌 환경에서의 EC2가 둘둘 포트를 열어놓는 것은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AWS는 이렇게 단순히 둘둘 포트를 열었냐, 안 열었냐에 해당 취약점이 일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서버가 놓여진 환경까지 분석하여 스코어링을 해줍니다. 다음은 AWS 콘피그 서비스입니다. AWS 콘피그는 AWS 리소스의 구성을 기록하고 평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리소스의 구성이 언제,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두 기록하고 그 변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설정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과 점검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다행히도 AWS에서는 다양한 규정 준수 팩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 중에는 KISMS를 위한 팩도 있습니다. KISMS 규정 준수 팩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건 실제 적용하는 화면인데요. 저기 저 샘플 템플릿을 열어보면 몇십 개의 규정 준수 팩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KISMS 규정 준수 팩을 선택하고 적용만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름만 보셔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항목명을 하나 눌러보면 이건 EC2에 연결된 EBS를 디폴트 암호화하게끔 설정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인데 이것도 미준수네요. 아까 나왔던 항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어떤 리소스가 위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반한 객체를 눌러보면 이건 계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 계정에 적용된 모든 규정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잘 준수하고 있는데 MFA죠. 구글 어소시케이션 같은 이중 인증 장치 설정을 안 했다고 미준수가 나오고 있고 시큐리티 허브 서비스를 안 쓰고 있다고 미준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리소스의 구성 변경 이력을 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리소스 타임라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당 구성 요소의 변경이 일어난 시점과 그 변경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규정을 미준수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지금 이 타임라인은 S3 버킷에 대한 것이고요. 보면 9시 25분 44초에 규칙을 준수했다가 갑자기 56초에 미준수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 아래처럼 규정을 변경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규정이 추가돼서 미준수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콘피그를 이용하시면 AWS 서비스의 구성이 언제 변경되고 그 변경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규정 미준수로 나온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동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크롤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조치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AWS도 실제 조치는 권장하지 않고 노티스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언가 자동으로 조치한다는 건 좀 위험하긴 하죠. 여기 보시면 지라 티켓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거나 SNS로 알림을 보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시큐리티 허브입니다. 시큐리티 허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의 점검 내용을 한눈에 모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WS 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안 알림을 통합 관리하고 규정 준수 검사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CSPM 역할도 수행하는데요. CSPM은 몇 년 전에 가트너사에서 클라우드 보안 필수 솔루션으로 지정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의 약자로서 컴플라이언스 또는 기업 보안 정책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의 위험 요소를 예방, 탐지, 대응 및 예측하여 클라우드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AWS에서는 시큐리티 허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케스트레이션, SOA라는 말이 있는데요. SOA는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의 약자입니다. SOA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보안 위협이 탐지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등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는 AWS 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안 알림을 통합 관리하고 규정 준수 검사 자동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를 이용하시면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가드듀티, 인스펙터, 메이시와 같은 AWS 핵심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AWS 파트너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보안 경고 또는 평가 결과를 단일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결과도 ASFF, AWS Security Finding Format이라는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심 장비가 있다면 AWS 시큐리티 허브의 결과를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심으로 라우팅 시켜서 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이터 구문 분석 및 정규화 작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합된 결과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조치하는 데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 준수 검사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보안 모범 사례의 집합인 CIS AWS 파운데이션과 업계 표준인 PCI DSS와 같은 규정 준수에 대한 자동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규정 준수 점수가 제공되며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계정 및 리소스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큐리티 허브의 실제 화면인데요. 보시면 리전별 분석 결과라고 나오는데 다양한 리전을 사용하고 계셔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멀티 어카운트 환경도 지원되므로 하나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들의 보안 현황도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안 부서에서는 각 팀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정들의 보안 현황을 한눈에 보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 보안 위협은 인스펙터에서 탐지한 내용이고 해당 인스턴스에 둘둘 포트가 열려 있고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정 준수 감사 결과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MFA가 활성화 안 됐다고 여기에도 나오고 있네요. 모든 VPC에서 플로우 로그를 켜라는 항목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검사해서 몇 개가 실패가 됐고 그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시큐리티 허브입니다. 앞서서 많은 서비스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의 아키텍처를 표현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DNS 로그와 플로우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들을 소스로 하여 가드듀티에서 이상 행동을 탐지하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드듀티에서 탐지한 내용을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해주는 디텍티브 서비스와 민감 정보를 탐지해주는 메이시의 내용들을 시큐리티 허브로 취합하고 AWS 서비스의 구성 변경을 탐지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해주는 콘피그, 그리고 EC2와 컨테이너의 취약점을 점검해주는 인스펙터 등을 통해 사용자는 안전한 AWS 아키텍처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계층의 보안 적용입니다. 넌 인프라 보안입니다. 우선 디드스 공격을 막아주는 AWS 쉴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입니다.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PC 단위로 방어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와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레이어 3, 4를 통한 필터링을 해줬다면 와프는 L7 레이어를 통한 필터링을 해줍니다. 다음은 아마존 VPC입니다. VPC 자체로도 논리적으로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보안 서비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프라이빗 링크가 있는데요.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 구간을 경유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아무래도 데이터 탈취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VPC에 있는 AWS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이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면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AWS 네트워크 안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AWS 시스템즈 매니저입니다. EC2는 물론 온프레미스 환경의 서버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SM 에이전트를 이용하므로 온프레미스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OS 패치를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대의 서버에 일괄로 명령어를 수행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AWS 쉴드입니다. L3, L4 계층의 UDP 플루드, TCP/SYN 플루드 등의 디도스 공격을 막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스탠다드 버전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버전이 별도로 있는데요. 한 달에 약 3,00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AWS 어드밴스드는 AWS의 디도스 대응팀이 247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L7 레이어의 API 공격도 방어해주는 등 부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AWS 네트워크 파이어입니다. VPC 단위로 트래픽을 필터링해주는 방화벽입니다. 트래픽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므로 프로비저닝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그린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파이어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전달되고 해당 패킷은 다음의 룰에 따라 패스, 오어 드롭이 결정됩니다. 먼저 스테이트리스 엔진을 통해서 무조건 허용할지 무조건 거부할지를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둘 다 아니면 스테이트풀 엔진으로 포워드를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트풀 엔진에서는 정해진 룰에 따라 패스 오어 드롭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AWS 와프입니다. 와프는 L7 레이어의 공격 등을 방어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오아스프 탑10은 오픈 웹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10개의 웹 앱 취약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SQL 인젝션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포함하여 민감 데이터 노출, 인증, 세션 관리 취약점, 취약한 API 등이 있습니다. 속도 기반 규칙이라고 일정 시간 동안 몇 개의 요청만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설정해서 그 이상의 요청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허용하거나 드랍하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규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프다 보니 인터넷에 직접 접근하는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PI 게이트웨이, 앱싱크 등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앱싱크는 GraphQL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이게 실제 활성화시키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름을 정하시고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에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특정 리전에 특정 서비스에 연결시킬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특정 리전에 API 게이트웨이와 ALD 양쪽에 모두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룰을 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룰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이미 AWS나 F5 같은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룰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로그는 클라우드 와치에 어떤 이름으로 쌓일 건지 정하시면 끝입니다. 실제 와플을 구축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필터링 룰이라고 표시된 것이 와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들을 모두 적용한 아키텍처입니다. 인터넷에서 DNS를 통해 클라우드 프론트로 접근하면 거기에 와프와 실드를 적용시켜 도스와 웹 공격을 1차적으로 방어하고요. VPC에는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적용해서 레이어 3, 4에 대한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 그러니까 각 서브넷마다는 NACL도 적용해서 레이어 간의 트래픽을 모두 제어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입니다. 보안 그룹을 통해서 인스턴스 단위로도 모두 제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AWS 서비스나 다른 VPC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터넷이 아닌 AWS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한 엔드포인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인터넷으로 나갈 때는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 나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전송 및 저장 데이터 보호입니다.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들입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메이시입니다. 회사들에서 많이 쓰는 민감 정보 탐지 서비스입니다. 보통 회사들에서 주기적으로 에이전트가 돌면서 엑셀이나 워드 파일 같은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는지 탐지해내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줄여서 KMS입니다. AWS의 대표적인 데이터 암호화용 키를 생성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은 AWS 클라우드 HSM인데요. KMS보다 더 강화된 키 관리가 필요한 회사에서 키 생성 하드웨어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입니다. 보통 SSL 인증서라고 불리우는 SSL, TLS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줄여서 AWS ACM 서비스라고도 불리웁니다. 다음은 AWS 시크릿 매니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 API 키 등 IT 리소스에 액세스할 때 필요한 보안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및 어플리케이션은 시크릿 매니저 API를 호출하여 보안 정보를 검색하므로 민감한 정보를 평문으로 하드 코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AWS VPN입니다. 온프레미스와 AWS를 연결할 때 VPN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VPN은 두 개의 터널로 구성되어 있고 각 VPN은 최대 1.25기가의 밴드위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측 암호화입니다. 이건 서비스는 아니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는 크게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와 서버 측 암호화로 나뉘는데 AWS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받은 후에 자체적으로 암호화해서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은 KMS입니다.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관리해주는 중앙 집중형 키 관리 서비스입니다. 팁스 1402 인증 하드웨어 보안 모듈로 키를 보호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정부에서 이를 테스트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증입니다. 실용적인 보안 벤치마크이자 현실적인 모범 사례로 전 세계 정부 및 비정부 부분 모두에서 널리 도입 중인 서비스입니다. KMS 키 자체도 결국 HSM 장비에서 생성됩니다. 그런 KMS 키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 키를 봉투 암호화 방식으로 암복호화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데이터가 서비스에 온 후에 그리고 서버 측에서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인크립션 SDK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미리 암호화를 하고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입니다. 줄여서 ACM이라고도 불리웁니다. AWS에서 SSL, TLS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CM을 이용하시면 번거로움 없이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SSL, TLS 인증서를 외부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CM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클라이언트에서 AWS의 서비스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AWS 서비스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통신도 암호화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이시입니다. 메이시는 매우 단순합니다. S3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검사해 줍니다. 매우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여권 번호, 계좌번호, 사회보장번호 등 AWS에서 제공하는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정규식을 통한 검출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규식으로 표현한 커스텀 민감 정보 유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건 주민등록번호를 검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정규식으로 표현해서 커스텀 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검출되었다고 표시가 되고 눌러보면 어떤 S3 버켓에 어떤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등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안 이벤트 대비입니다. 보안 이벤트 대비는 인시던트 대응과 매핑시킬 수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디텍티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관리형 위협 탐지 서비스인 가드듀티와 연계하여 위협 내용을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브리지입니다. 위협이 탐지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론탭 형식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마다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AWS 백업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백업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AWS 백업은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AWS 서비스 전반의 백업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 및 자동화해 줍니다. 여기서는 아마존 디텍티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티브는 잠재적 보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VPC 플로우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가드듀티 등과 같은 다양한 소스들에서 온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테라바이트 단위와 같이 매우 큰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도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디텍티브는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지원합니다. 멀티 어카운트를 지원하는 다른 AWS 보안 서비스, 예를 들면 가드듀티나 시큐리티 허브, 그리고 AWS 와프 서비스처럼 서로 다른 계정 간의 탐지 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디텍티브는 마스터 어카운트와 멤버 어카운트로 구성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멤버십 구성을 하시면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멤버 어카운트에게서 제공되는 분석 내역을 통합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디텍티브 멀티 어카운트 설정은 초대 승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디텍티브를 이용하여 멤버 어카운트에게 초대 메일을 보내셔야 하고요. 멤버 어카운트가 이를 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되는 마스터 어카운트의 멤버로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내역을 마스터 어카운트로 보내게 되고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텍티브를 통해서 분석되는 그래프 모델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WS 인프라를 어떤 사용자가 시작하고 어떤 트래픽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IP에서 어떤 목적지로 접속하는지, 그리고 가드듀티가 이 위협을 탐지하여 어떤 경보를 발생했는지, 또한 특정 보안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이 어떤 S3 버킷에 접근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계정 침해 측면에서 가드듀티가 어떤 경보를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디테일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존 디텍티브가 없다면 가드듀티가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디테일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디텍티브가 해소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드듀티의 화면입니다. 위에 보시면 아까 러시아에서 SSH 브루트포스 공격을 받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화면을 보면 위에 디텍티브를 통한 조사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해당 위협과 연관된 몇 가지 조사 항목이 나오는데 이 조사 항목 중 하나를 누르면 그 항목과 연관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IP를 클릭해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디텍티브의 대시보드 중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가드듀티에서 발생한 경보를 기준으로 특정 EC2 인스턴스와 특정 IP와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안 관리자는 가드듀티를 통해서 제공하는 경보를 통해 특정 IP와 관련하여 특정 EC2 인스턴스들이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보는 해당 EC2 인스턴스가 특정 IP와의 통신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 과거에 어떤 사용 이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EC2 인스턴스는 어떠한지 등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면 보안 담당자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복잡한 분석 처리 과정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디텍티브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복잡한 분석 절차 없이 왜 가드듀티에서 경보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보와 관련된 AWS 데이터 소스 기준에 연관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PI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EC2 인스턴스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보안 위협이 있는 IP와의 통신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들도 조금 전 사례와 유사하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나 경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나 경보가 왜 발생되었는지 혹은 어떤 잠재된 연관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 근거를 제공해드리는 디텍티브의 사용 사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텍티브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보 수준 조정입니다. AWS 보안 관리자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서 다양한 경보를 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보안 관리자는 이 경보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디텍티브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정 경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이 데이터 패턴이 정상적인 것인지,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현재 수준의 API 실패율이 정상적인지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디텍티브를 통해서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경보 외에도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연관 분석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IP에서 발생된 API 호출 내역은 무엇인지, 해당 호출이 정찰 활동과 관련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자격 증명이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IP와 통신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별도의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디텍티브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 사냥입니다. 여러분들은 발생되는 경보 수준을 재조정하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에 대한 연관 분석도 하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AWS 인프라를 위협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꾸준히 분석하고 제거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협 레포트 내에 IP가 과거에 우리 조직 내 EC2 인스턴스와 통신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유저 에이전트가 어떤 API를 호출을 했는지 등의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찾아내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를 이용하시면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들을 설명드렸지만 현실적으로 AWS 보안 서비스들만으로 모든 보안 규정을 충족시키거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익숙한 방화벽 솔루션이 있거나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둔 솔루션 등이 있다면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인 일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AWS는 다양한 AWS 서비스보다 더 많은 보안 파트너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방화벽으로 유명한 체크포인트, 포티넷, 시스코, 팔로알토 등의 보안 파트너도 있고, 아까 인스펙트를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취약점 점검 솔루션인 퀄리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들의 솔루션들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빠르고 손쉽게 AWS 상에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익숙한 솔루션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또한 손쉬울 것입니다. AWS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실지, 아니면 이처럼 보안 파트너를 이용하실지, 아니면 EC2에 직접 솔루션을 올리셔서 사용하실지는 고객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AWS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서비스들을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 적절한 보안 서비스를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10시 35분부터 AWS에서 심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